그 유명한 소니 TV가 8년 연속 적자를 냈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8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도 TV를 구조조정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20년이나 잃어버렸다는 일본, 이 일본에서 어떻게 지난 10년간에는 큰 변화가 있었느냐. 안녕하세요. 와세다대학의 박상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주 했던 말이 일본에서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잃어버린 40년을 향해 가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도 그렇지 않다. 내가 99년부터 일본에 살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본에서 지난 10년간은 굉장히 일본이 안정이 됐다. 그리고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을 한다. 일본 기업들이 많이 망하고 했는데 그 살아남은 기업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느냐. 그래서 지난 10년간 제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의 노력, 그것을 가장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의외로 한국 방송에서는 그 부분에 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제작진하고 얘기할 때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어도 나중에 대본에서 또 커트, 또 편집에서 커트 했는데 오늘 마침 제가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기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소니를 한번 보세요. 소니 보시면은 일본은 3월에 결산을 하거든요. 일본은 회계 연도가 4월에 시작해서 3월에 끝나요. 1998년 3월 이때가 과거 일본에서 가장 소니의 영업이익이 높았던 때예요. 그런데 정말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98년 3월에 발표한 그 영업이익이 2018년 3월에 가서 깨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잃어버린 20년이죠. 하지만은 2018년도에 과거의 기록을 깬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2019년, 20년, 21년 가면서 중간에 코로나 때 약간 떨어진 것을 제외한다면은 지금 과거의 최고의 기록보다 2배 이상 높아졌거든요. 히타치라는 일본 기업, 역시 일본의 탑 10 중에 하나인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이 히타치도 보시면은 지금 과거 버블기 1989년, 90년 이때 그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록 역시 2015년 3월 결산에서 깨지거든요. 그런데 한번 깬 다음부터는 굉장히 지금 높은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한 가지 오해가 지금 엔화가 너무 싸기 때문에 일본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그런데 엔화가 싼 것이 일본 기업의 실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은 히타치 같은 경우에 아까 소니도 그렇지만은 실적이 좋아진 것을 보면은 2015년 3월 결산이니까 2014년도부터 좋아졌으니까 그때는 지금만큼 엔화가 싸지 않았거든요. 그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계속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뇨라는 유명한 가전기업, 전자기업도 망했고요. 또 도시바 상장 폐지됐고요. 샤프 대만에 팔렸고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었지만은 소니도 히타치도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소니는 2012년도 결산에서 상장 후에 처음으로 배당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소니가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일본 내에서도 차라리 애플에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요. 히타치도 2008년 9년경에 일본 제조업사상 가장 큰 손실을 낸 그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은 굉장히 잘 나가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망하면서 사업 재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업 재편 부분이 한국에 잘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니케이 상위 32 기업의 산업별 시가총액 비중의 변화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가전은 2005년에 그 11%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2024년에는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한 것이 맞는데 하지만 일본이 더 이상 이 산업에는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과거는 비중이 낮았던 전자 서비스, 통신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아졌고요. 또 전자에서도 부품과 소재, 우리가 반도체나 전자 소재가 일본이 굉장히 아직도 강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일본은 B2C에서 굉장히 많이 B2B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품과 소재의 고가별 점유율 혹은 장비의 고가별 점유율을 보시면은 일본이 비중이 굉장히 높죠. 부품과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비중이 48%나 되고요. 장비에 있어서도 30%가 넘으니까 사업 재편이 있으면서 굉장히 신사업에 도전을 많이 했어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달 탐사선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일본의 나사죠. 작사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미국이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지만 그 달에서 모는 자동차는 일본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전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로켓이라든가 뭐 유인 우주선이라든가 뭐 스타링크라든가 이미 미국이 저만치 앞서가는 거, 그거는 이제 일본은 거기에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전이라든가 이미 한국과 중국에게 다 넘어간 부분, 그 부분도 도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는 가전의 공급망, 반도체의 공급망 또는 우주 개발, 그쪽의 공급망, 스타링크라든가 인공위성, 이쪽의 공급망, 거기에서 미국이나 한국도 일본을 필요로 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초크 포인트라고 별로 안 좋은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목줄기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시장에서는 규모가 적어지고 GDP는 떨어지지만 우리의 기술력이 없이는 이 산업이 움직일 수 없는 어떤 부분을 잡겠다.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에서도 탐사선이면은 타이어가 필요하죠. 금속 타이어가 필요한데 이 금속 타이어는 유명한 타이어 제조 회사죠. 브리지스톤에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혼다 아시죠? 혼다 자동차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혼다가 비행기를 만든다는 거는 모르시죠? 경량 제트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 경량 제트 비행기가 최초로 미국에서 서해에서 동해까지 그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경량 제트 비행기를 혼다가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트 비행기를 탐 크루즈가 샀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이 새로운 분야, 한국이나 중국과 극심하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범용 제품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부문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20년이나 잃어버렸다는 일본, 이 일본에서 어떻게 지난 10년간에는 큰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은 처음 20년, 버블이 붕괴된 90년 그때 처음 일본 사람들은 버블이 붕괴됐다. 일본이 이제 장기 침체, 저성장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일시적인 경기 후퇴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많은 기업이 망하고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 가니까 그때서야 잃어버린 10년인가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때도 일본을 지배하고 있던 계층, 일본에서 뭐 권력을 잡고 있던 또 기업을 움직이고 있던 CEO 이런 분들은 과거의 성공의 신화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가전에서 TV에서 삼성과 LG가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연 괜찮은가? 우리 뭔가 사업 재판이 필요한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LG는 싸기 때문이야. 여전히 기술력은 우리가 좋아.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기술도 뭐 품질도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의 가장 그 좋은 자리, 매장의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던 소니가 TV를 구조조정할 때까지 TV에서 8년 연속 적자를 냈어요. 그 유명한 소니 TV가 8년 연속 적자를 냈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신기할 정도인데 8년 연속 적자를 내면서도 TV를 구조조정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과거의 그 카리스마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일본을 여전히 잡고 있었고 일본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 있었고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실감을 하지 못했고 일본 사람들 자체도 그래도 역시 일본 제품이 최고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시대의 종말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세븐일레븐 아시죠? 세븐일레븐을 일본 회사로 만들고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라는 편의점의 어떤 프로토콜을 만든 사람이 스즈키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즈키 회장은 전문 경영인이에요. 이 스즈키가 하는 그 경영 회의를 회사 사람들이 어전 회의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뭐 카리스마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대로 다 됐는데 이 사람이 2015년 3월에 자기 밑에 있는 사장, CEO죠. 해임을 하려고 했는데 이 해임권이 부결이 돼요. 카리스마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이 사람이 퇴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물러났는데 2015년도 3월에 있었던 이 사건이 일본에서는 한 시대가 저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카리스마 경영인, 과거식대로 기업을 운영하던 과거에 굉장히 성공한 이분들이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그런 CEO들이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2012년부터 18년까지 소니를 이끌었던, 그리고 소니의 구조조정을 했던 히라이 가조가 있고요. NTT 같은 경우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사와다 준, 또 파나소닉의 스가 카즈히로, 이런 사람들이 일본 그 기업을 혁신시킨 CEO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일본 기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일본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 내부의 말만 들었기 때문이다 하는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2010년 정도에 일본 기업 스스로 사회이사 비중을 늘리고 사회이사라든가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타치가 가장 어려울 때 CEO가 돼가지고 히타치를 개혁시키고 최대 실적을 이끌었던 가와무라 타카시 같은 분은 히타치의 이사회가 글로벌화 돼야 된다. 그래서 사회이사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사회이사에서 외국인의 비중을 늘리고 또 특히 여성의 비중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일본에서 이미 여성과 외국인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 다양성이 있어야 우리 이 히타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회이사 하면은 거수기 아니야? 그냥 뭐 전직 교수, 관료,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는데 일본의 사회이사를 보시면은 지금 어디를 보더라도 도요타, 소니, 히타치 어디를 보더라도 사회이사 비중이 되게 높은데 이 사회이사들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다 그 사업 부문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의견을 듣는 그런 이사회를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사회이사 등용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이사가 5명 이상인 그런 기업들의 그 비중이 2010년에 비해서 2023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회이사 3인 이상이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그 조직 문화나 근로 환경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일본에서 좀 노동 강도를 약하게 하고 좀 유연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임금을 많이 못 주니까 대신에 노동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 근무 일수라든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으니까 겸업을 허용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0명 이상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겸업을 허용하는 사업장이 50%가 넘어요. 그 대신에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다면은 지금 이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뭐 단시간이라도 겸업을 하면서 내 소득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거의 일본 회사에 충성해야 돼 하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본 기업가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고 마인드가 변한 기업가들이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일본 기업만으로는 안 된다. NTT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iMode라고 그 세계 최초로 피처폰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했던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표준이 됐고 정말 새로운 신기술이었지만 이게 외국 기업과의 협업이나 외국과의 협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럽의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되고 일본의 iMode가 국제 기준이 되지 못했어요. 기술력은 가장 높았지만은 국제 기준을 만들지 못하니까 시장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NTT가 이 실수를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아이온이라는 차세대 광통신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온 글로벌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NTT 외에 미국의 인텔이라든가 소니하고 같이 기술 표준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일본과 해외 기업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글로벌 아이온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니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클라우드하고 AI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혼다하고 그 소니는 소니 혼다 모빌리티라는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혼다의 북미 공장을 이용해서 소니가 소니의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북미에서 팔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니하고 혼다하고 전혀 다른 전자기업과 자동차 기업, 소니는 전자라기보다는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인데 자율주행차를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박스로 만들겠다는 소니의 야심이 있는데 혼다하고 결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니의 예를 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 사업 재편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히라이 가즈오가 2012년 4월에 소니의 CEO가 됐을 때는 정말 소니가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히라이 가즈오가 소니 내부뿐만 아니라 소니 외부의 목소리까지도 다 들은 다음에 내가 CEO로서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저는 그 말이 되게 멋있었어요. 내가 리더니까 결국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어떤 얘기도 내가 듣게 해라. 나중에 네 말대로 했다가 엉망됐어. 너 왜 그랬어 하고 원망하는 일은 없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하고 과연 앞으로의 소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업 재편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률도 높으면서 시장 성장률도 높은 소니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키워야 되는 사업 부문, 또 시장 성장성은 낮지만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문, 시장 성장률도 별로인데 영업이익도 나오지 않는, 결국에는 소니가 포기해야 되는 부문, 이렇게 나눠가지고 놀랍게도 소니의 그 프리미엄을 제외한 TV 라인 전부 다 이거 안 돼. 또 소니가 한때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그 컴퓨터, 바이오란 브랜드, 이것도 안 돼. 또 놀랍게도 소니가 처음으로 그 시장에서 양산을 했던, 판매를 했던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것도 이제 중국과 그 한국 기업과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 안 돼.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소니가 정말 기술력에 있어서 아직도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거에 그 소니가 굉장히 잘 했던 그 세트라는 TV라든가 뭐 하는 그런 부분은 1999년에는 그 부분의 비중이 66%였는데 지금은 21%로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에 게임이라든가 음악, 영상, 또 이미지 센서, 소니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게임 콘솔에서 소니가 그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고요. 음원이라든가 영상에서도 소니가 시장 쉐어가 세계 1위입니다. 또 이미지 센서도 마찬가지고 소니가 시장 쉐어가 세계 1위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부문이 과거의 26%에서 이제 66%로 더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재편을 하는데 돈을 벌면은 또 이 돈을 가지고 미래 사업, 소위 말하는 이제 씨앗 사업이죠. 그 미래 사업이 또 어떤 것에 투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로봇도 있는 것이고요. 자율주행차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소니가 우주에 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까 도요타도 우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도 일본에서 두 번째 유형의 일본 로켓, 일본에서 자체 개발한 로켓이 세 번째 발사에 성공했다 하는 뉴스를 최근에 들으셨을 텐데요. 그 이전에 첫 번째 로켓은 40번 넘게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로켓이 됐는데 상업성은 아직 좀 부족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더 상업성이 높은 로켓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세대 로켓의 그 버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 발사에서 성공을 해서 굉장히 또 일본의 우주 개발에 진전이 있었는데,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아이라는 그 위성을 소니에서 개발해서 쏴가지고요. 또 이 인공위성을 이용한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스피어라는 그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내가 이용하면은 소니의 인공위성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내가 찍고 싶은 사진들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주 촬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거 소니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술들, 그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으면은 여전히 R&D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그 강소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장 규모는 작지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른쪽에 막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인데 굉장히 많은 점이 찍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뭐 80%,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급망 속에서 이 기업이 없으면은 잘 안 되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 기업에게 납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또 유지를 한다. 이것이 지금 일본 기업과 일본의 전략이고요.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면은 서로 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뭐 타이완과 유럽과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한다 하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고요. 저도 뭐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기업도 같이 협업을 해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의 벤처하고 일본의 대기업이 지금 협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협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저는 일본 기업을 경쟁 상대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이용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을 이용해서 한국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10년간 일본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스케치하듯이 그렇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3편에서는 자, 그러면은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일본의 길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 또 피크코리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